잠드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전설 연화검의 비밀입니다. 제1장 연꽃 마을의 사내 아이. 연화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계곡 속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넓은 연못이 자리했고 여름이면 수천 송이의 연꽃이 피어나 하늘빛 물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연꽃잎이 바람에 흔들려 수면을 물들이고 그 향기는 마을의 골목골목까지 은은히 퍼졌지요. 그곳엔 한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윤. 하는 물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윤은 그 마음이 세상에 흘러 이롭게 하기를 바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태어난 날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천둥도 번개도 없는데 하늘이 세 차례 요동쳤고 연못의 물이 갑자기 거칠게 일렁였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 피어있던 연꽃 하나가 이유 없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늙은 노승은 산에서 내려와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말없이 긴 숨을 내쉰 뒤 그의 이마에 점을 찍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화를 끌어안고 피를 지나며 세상을 다시 잇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둠이 함께하겠지. 하윤의 부모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도원은 젊은 시절 조정에서 무관으로 이름을 날렸고 어머니 은설은 고을에서 명의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분란을 피해 이곳으로 내려왔지만 운명은 그들의 피를 타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하윤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나무칼을 휘두르며 장난칠 때 그는 조용히 산책로에 앉아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을 바람에 쓰러진 메뚜기를 일으켜 세우고 개미떼의 줄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장난삼아 개미집을 짓밟던 날이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다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생명일 뿐 덜 귀하지는 않아. 말끝엔 떨림도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하윤을 밀치자 그는 넘어진 채로 일어나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지요. 정의는 힘이 아니라 멈추는 용기에서 시작돼. 아이들은 처음엔 그를 이상한 아이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과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못가에서 혼자 돌을 던지고 있던 하윤 앞에 이상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을 바람에 흩날리며 그는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대는 알고 있느냐? 하늘은 왜 때때로 별을 낮에 보이게 하는지.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대나무 상자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내가 버려야 할 과거와 되찾아야 할 미래가 담겨 있다. 다만 지금은 열지 말거라. 피로 물든 밤이 오면 그때 열어라. 하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자를 껴안은 그의 그림자가 연못에 드리웠고 그 그림자 위로 연꽃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숲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연못 가장자리에 자주 새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산짐승이라 여겼지만 하윤은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닭장 몇 곳이 뜯겨나가고 어린 아이 하나가 실종되었습니다. 마을은 술렁였고 대낮에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몰래 숨겨둔 낡은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을은 아직 지켜야 할 연꽃이 많아. 숲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풀잎, 그리고 숨을 죽인 숨결.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하윤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 정체는 눈이 붉게 빛나는 괴이한 흑표. 한때 궁중에서 길러졌다 사라졌다는 전설의 살쾡이었지요. 하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검을 뽑으며 한 발 물러섰고 흑표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검이 움직였습니다. 약, 짧고 간결한 외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흑표의 어깨를 향해 검을 찔렀고 짐승은 고통스러운 울음을 내지르며 물러섰습니다. 하윤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물러가라. 더는 이 마을의 피를 묻히게 두지 않겠다. 잠시 후 짐승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짐승의 발자국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밤의 일을 몰랐지요. 다만 하윤이 며칠을 말없이 연못가에 앉아 있었고 낡은 검의 날에는 흑표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만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하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아이가 아닌 자신을 던져서라도 지키는 자, 곧 닥쳐올 어둠 속에서 마을의 마지막 촛불이 되어줄 존재로요. 하윤은 여전히 매일 아침 연못 앞에 섰습니다. 상자는 그의 손에 있었고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언젠가 그것을 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연꽃은 피고 그 아래 어둠은 고요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찢을 칼날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2장 천자문보다 먼저 배운 것. 햇살은 연못을 감싸 안듯 퍼졌고 안개는 연화마을 골목골목을 가볍게 휘감은 채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래왔듯 하루를 시작했지만 하윤은 달랐습니다. 그에겐 아침이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배움의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지요. 하윤은 새벽이면 가장 먼저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필사하던 고문서 한 권, 발밑에는 사그락거리는 낙엽, 그리고 머리 위에는 고요한 하늘.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스스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배우는 것은 살아가는 것과 이어져 있어야 한다. 천자문도 배우기 전에 그는 먼저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은설의 곁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마을 어귀에 있는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허리 굽은 노파가 사는 그 집엔 언제나 쑥과 생강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은설은 말없이 노파의 손을 만져보고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고운 것은 사라지지만 따뜻한 숨결은 남습니다. 그걸 지켜드릴게요. 하윤은 그 옆에서 묵묵히 들었고 보았습니다. 말보다 눈빛, 손끝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순간을요. 어느 날 하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엔 왜 마음이 필요해요? 은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마음 없는 손은 약을 쥐어도 칼이 되고, 마음 있는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고통을 알아보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마음을 알아야 해. 그날부터 하윤은 달라졌습니다. 책을 넘기는 손길도, 마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사물 너머를 보려 했고, 말의 이면에서 감정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늦은 봄 어느 날,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로 얼룩진 낯선 사내가 말을 몰아 연화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이는 말에서 떨어져 나무 아래 쓰러졌고, 온몸은 칼자국과 화살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은설과 하윤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윤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피로 젖었고 그의 심장은 두려움 대신 결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나무 통에 뜸 뜨던 연기풀 있어요? 그리고 붉은 황토랑 연꽃이도요. 은설은 놀란 눈으로 하윤을 바라보았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의 상처는 깊었고 의식은 아득했습니다. 그러나 하윤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끈이 약해질수록 그의 손끝은 더욱 단단히 잡아당겼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를 구한 건 저 아이인가요? 은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사내는 하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천자문보다 먼저 사람을 배웠구나. 그 말은 하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연꽃잎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붓을 잡기도 전에 그는 이미 마음을 담아 문장을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그 사내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윤에게 작은 목각 인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어느 고을의 무사만이 지닐 수 있는 거모의 표식이었습니다. 나는 북쪽 변경의 수문장이었다. 이 인장은 언젠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윤은 고개를 숙이며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연못가에서 속삭였습니다. 이 손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랄 것이다. 때로는 검이, 때로는 약이 되겠지. 하지만 절대 누군가를 해치는 데는 쓰이지 않으리라. 그의 결심은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천자문보다 먼저 배운 정의와 연민, 그리고 삶의 무게를 가슴에 새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그가 얼마나 멀리 갈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연못 위에 떨어진 연꽃잎은 그날따라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다짐을 품은 채 물 위를 지키고 싶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3장 마을을 덮친 검은 그림자. 늦여름 연화마을의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오기 전의 침묵처럼 바람은 낮게 깔려 있고 짐승들조차 제 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연못가에서 상자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결이 낯익으면서도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상자 속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지요. 그 즈음부터 마을에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못의 물빛이 흐리게 탁해졌습니다. 평소엔 맑게 빛나던 수면 위에 회색의 그림자가 들이우듯이 연꽃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지요.
밤이면 바람결에 섞인 이상한 냄새가 흘렀고 개들은 알 수 없는 방향을 향해 짖어댔습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레 열병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자주 멍해지거나 사람들의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다. 무언가 기운이 달라졌어. 하윤은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말은 짧아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본 듯. 그러나 입을 다문 듯한 기이한 침묵이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 눅눅한 바람이 마을을 휘감고 지나간 밤, 마을 남쪽 골목의 집에서 5살 된 아이 하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잠든 줄 알았지만 새벽녘 아이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고 온 마을은 이내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연못으로 갔을 리가 없어 그 애는 물을 무서워했는걸.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수풀을 헤집으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신발 하나가 연못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하윤은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고요한 안개 속에서 불빛을 따라가듯 또렷했습니다. 그는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 숲의 어귀, 그가 예전에 흑표를 마주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윤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등에 작은 주머니 하나, 허리엔 조심스레 숨겨온 검 한 자루, 그리고 손에는 오래전 노인이 건넨 상자. 그는 그 상자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속에는 낡은 천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 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와 색이 바랜 목패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둠은 3가지 얼굴로 온다. 탐욕, 증오, 그리고 망각. 그것이 사람을 덮칠 때 빛은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윤은 목패를 꺼내 들고 그 위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윤. 글자는 손으로 조각한 듯 투박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다시 닫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을 수 없구나. 숲으로 들어선 하윤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기척과는 달랐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이 무게를 품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무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흑철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하윤을 보자마자 돌진했습니다. 하윤은 한 발 옆으로 피하며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 끝이 바람을 가르자 그림자의 도끼가 나무를 2 동강 냈습니다. 하윤은 숨을 고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마을을 지키겠다. 짧은 한치의 찰나 검과 도끼가 부딪혔고 공기는 짧은 비명처럼 찢어졌습니다. 하윤의 손끝은 떨렸지만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림자의 가슴을 향해 검을 찔렀습니다. 푸른빛이 번뜩였고 그림자는 순식간에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작은 붉은 천조각, 바로 실종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의 일부였습니다. 하윤은 아이를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기절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하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하윤을 단순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을 본 자였고 그 어둠에 검을 켜놓은 자였습니다. 연못가의 연꽃은 다시 피기 시작했고 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림자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사장, 불의를 향한 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화마을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조용히 지나가고 하늘은 흐릿한 회색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는 까맣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차츰 마을 쪽으로 가까워졌고 연꽃잎은 잔잔한 물결 위에 미동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웃으며 뛰놀지 않았고 어른들은 서로 말을 아끼며 걱정스러운 눈길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못가에 서서 물결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언제나 그랬듯 낡은 검이 매달려 있었고 그 검은 오늘따라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마음과 의지를 담는 그릇이다. 은설, 그의 어머니가 옛날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은 검자루를 꽉 쥐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긴장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세금을 올리고 농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며 힘없는 이들을 더욱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연화마을에도 도달했습니다. 하윤은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에서 경계 태세를 갖춘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의 군사들로 새로 책정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순응하거나 슬며시 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몇몇은 가족을 지키려 집안에 웅크렸고 젊은 이들은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확고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의 마음은 불타올랐고 그 불길은 검을 쥔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하윤은 병사들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세금은 부당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갔지만 고요한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대장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하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린 것 따위가 감히 명령에 도전하려 하느냐? 대장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주변 병사들의 시선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억울한 이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윤의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세금에 짓눌릴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정의를 향한 진심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하유는 느긋하게 허리에서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검날은 옅은 은빛으로 빛났고 그 빛은 마치 그의 마음속 열정을 투영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지킬 것입니다.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가 닿을 곳이 없다면 이 검이 그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병사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대장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히 어린 놈이 무기를 들고 명령에 저항하다니. 그러나 하유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힘은 폭력이 아닙니다. 힘은 약한 이를 지키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평화가 동시에 느껴졌고 주변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대장은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는 조정의 명령에 묶여 있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마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나도 어쩔 수 없다. 하윤은 대장의 진심을 느꼈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명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힘없는 자들이라도 그 뜻을 보여야 합니다. 그날 밤 대장은 조정 관리들과 긴급히 협의했고 마을에 부과된 부당한 세금은 상당 부분 철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안도감을 느꼈고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유는 검을 칼집에 넣고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의는 또다시 모습을 바꾸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이 검을 들 것이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잔잔히 빛났고 연꽃은 다시 고요하게 피어났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요. 그러나 하유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어둠은 언제나 새로운 얼굴로 찾아오고 그때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제5장 유배된 왕자. 연화마을 봉쇄 해제 후 평화가 찾아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았다. 하유는 알았다. 지금 이 마을을 잠시 스쳐간 어둠은 거대한 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연호에게 말했다. 이 마을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 검이 베어야 할 진짜 그림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연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쪽 고개를 넘어 폐허가 된 옛 도시 예성으로 향했다. 과거 고대 왕국의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황실에 반역했던 자들이 유배되던 땅이었다. 예성은 더 이상 도시라 부르기 어려웠다. 무너진 성벽, 텅 빈 거리,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쇠사슬 소리만이 그곳을 지배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사람은 있었다. 한 무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노파 하나. 노파의 이름은 유라였다. 그녀는 하윤을 보자마자 눈빛이 바뀌었다. 그 눈빛, 도원의 피를 가진 자로구나. 하윤은 놀랐다. 어떻게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나는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은 자요. 내 아들이 언젠가 연화검을 찾으면 예성으로 보내라. 바로 그 말이었지. 하유는 검을 꺼냈다. 유라의 눈이 흔들렸다. 맞다. 그 검이다. 이제 너는 들을 준비가 되었겠지. 내가 누구인지, 이 검이 왜 너를 선택했는지. 유라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었다. 수백 년 전
이 땅엔 진정한 군주가 있었단다. 그 이름은 하무령. 그는 폭력 대신 예를 다스리고 검 대신 글로 나라를 지켰지. 그러나 그의 피는 황실의 위협이 되었고 결국 역적의 이름으로 몰려 족보조차 지워졌지. 하무령의 아들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하윤의 조상이었다. 너의 아버지 도원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름을 묻은 채 살아야 했지. 연화마을에서 사람을 살피고 병자를 고치며 하윤은 속으로 그 말을 새겼다. 나는 단지 농부의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유배된 왕족의 후예였다. 그날 밤 하윤은 책의 세 번째 장을 펼쳤다. 셋째 날 나는 나를 보았다. 나는 하윤이었고 지금은 하운이다. 하늘의 은총도 땅의 권세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피로 얼룩진 이 세상을 걷고 싶다. 한 자루의 검으로. 유라는 하윤에게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왕조가 멸망하기 직전 후계자에게 전해지지 못한 고문서였다. 그 문서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정한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 속에 숨어 산다. 때가 되면 백성의 목소리를 칼처럼 휘두르리라. 그러나 예성은 조용한 피난처만은 아니었다. 조정의 밀정, 즉 검은 깃발의 또 다른 세력이 그곳까지 하윤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라의 거처가 습격당한 건 새벽 4시경이었다. 불이 치솟고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으며 연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하윤을 감쌌다. 너는 가야 한다.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하윤은 칼을 뽑았다. 이제 연화검은 빛을 품고 찬란한 형광을 내뿜고 있었다. 검은 깃발의 선봉장이 외쳤다. 너는 유배된 왕족의 마지막 남은 자. 널 살려둘 수 없다. 하윤은 낮게 중얼였다. 너희가 말하는 왕은 왕이 아니다. 나는 군림하지 않는다. 나는 싸운다. 단지 정의를 위해. 그와 동시에 연화검은 허공을 가르며 번개처럼 내리쳤고 거짓의 상징인 깃발은 두 동강 났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두려움에 무릎을 꿇었다. 그날 이후 하윤은 예성을 떠났다. 유라와 아이들은 다른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고 연호는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하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뜻을 함께 하려는 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잊힌 고아들, 핍박받던 학자들, 정의를 꿈꾸는 젊은 병사들. 그는 더 이상 피난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책에 또 한 줄을 새겼다. 나는 이름을 버릴 수 없다. 하윤은 기억이고 하운은 미래다. 연화검은 단지 검이 아니다. 이 땅에 잊힌 기억을 다시 세우는 기록의 붓이다. 제6장 스스로 떠나는 길. 차가운 돌바닥 위에 몸을 웅크린 하윤은 깊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발소리와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욱 키웠지만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내 길은 내가 만들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연화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자신의 의지이자 운명이었지요. 그때 감옥 문 너머에서 은밀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두가 잠든 시간, 이 통로를 따라가면 탈출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사냥개들이
우리 뒤를 쫓을 거야. 서리는 날렵하게 자물쇠를 풀었고 하윤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 어두운 지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좁고 습한 터널 안 희미한 횃불 불빛이 벽을 타고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조심하며 조연의 첩자들을 피해 나아갔습니다. 한순간 금속성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숨겨. 서린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첩자가 지나간 후 다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탈출구가 가까워지자 하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뿌린 정의의 씨앗이 어둠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에서 빠져나오자 그들은 황도의 어두운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연의 군대는 도심을 잠식하며 검은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린이 경고했습니다. 조연이 벌써 반란군을 진압하고 있어. 그는 널 잡으려 혈안이야. 하윤은 연화검을 단단히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정의를 믿는 이들이 있다. 골목에서 만난 반란군 동지들과 서린이 소개해준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패한 황도를 바꾸기 위해 한마음으로 싸우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스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동지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이 걸어야 할 길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내가 떠나야 모두가 살 수 있다. 그는 연화검을 하늘로 높이 들었습니다. 이 칼이 닿는 곳에 진실과 정의가 꽃피길. 어둠 속에서 홀로 걸음을 내딛는 하윤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는 바람을 가르며 세상의 부패를 뚫고 나아갈 불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7장 연꽃은 다시 피고. 황도를 빠져나온 하윤은 북쪽 외곽산을 넘어 한참을 달려 작은 산골 마을 나구촌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난민들이 모여 살던 이곳은 지금은 쇠락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막 지나가고 얼었던 개울물이 풀려 졸졸 흐르고 언 땅 위로 새싹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하윤은 잠시 연못 앞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갈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전 연꽃이 피었지만 이제는 씨앗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하윤입니까? 놀란 하윤이 돌아서자 나근승 차림의 젊은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제 이름은 묵결입니다. 서리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도울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윤은 잠시 경계했지만 묵결은 조심스레 손바닥만 한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린이 직접 쓴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 이제부터 진정한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 곁에 믿을 만한 이들을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꺼낸 불씨는 당신의 검을 따라 타오를 것입니다. 하윤은 편지를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제 우리가 뿌릴 씨앗은 이곳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며칠 후 하윤과 묵결은 나구촌 근처 산속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오랫동안 은둔하며 무공과 전략을 연구해온 노인 노운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우는 과거 황실의 전략가였으나 조연의 부정에 반기를 들었다가 좌천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윤이라 내 눈빛 속에 불과 물이 함께 흐르는구나. 노우는 처음 본 하윤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써온 전술과 지도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혼자 외칠 때 바람에 흩어지지만 함께 외치면 벼락이 되지. 그 벼락을 치는 자가 되려거든 무모한 용기만으론 부족하다. 하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연화검은 이제 더 무거워졌고 그에 맞는 뜻과 힘을 가져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윤은 낮에는 노은에게 전술과 지도 보는 법을 배웠고 밤에는 묵결과 마을 청년들에게 검술을 가르쳤습니다. 나구촌에는 어느덧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가지에도 새순이 돋고 땅속에서도 연꽃의 기운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하윤은 나구촌 외곽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산을 내려오며 누군가와 수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다. 하윤은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남자는 나구촌 안으로 몰래 들어와 어느 집 앞에 불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을 전체를 불태우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거기 멈춰. 하윤이 외치며 검을 뽑자 정체불명의 남자는 도주했습니다. 달빛 아래 산길을 따라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날아다녔습니다. 넌 누구의 명을 받은 자냐? 하황도의 조현. 폐하의 뜻을 거스를 자에게 죽음을. 그는 독을 머금은 자였습니다. 하윤의 검에 찔리자마자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하윤은 그의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연의 인장이 찍힌 명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황도를 어지럽히는 역도다. 그가 나타나는 곳은 모두 불태워라.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무고한 이들까지 희생시키려 한다는 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을 모은 하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검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의지입니다. 그는 연화검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검 끝에 부딪히자 마치 연꽃이 피어나듯 금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묵결과 노은, 마을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그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윤의 검은 더 이상 혼자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뜻이 모인 불꽃이었습니다. 나구촌 한가운데 그의 봄 마른 연못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메말라 있던 그곳에 연꽃이 하나 둘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하윤의 뜻이 하늘에 닿았다고 믿었습니다. 노우는 그 광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칼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하윤은 조용히 연못 앞에 앉아 오래전 노인이 건넨 대나무 상자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길은 사람 속에 있다.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때다. 에필로그, 달빛 아래 정의는 피어난다. 드디어 하윤은
황도를 향해 나섰습니다. 나구촌을 떠날 때 묵결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고 노우는 지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적은 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 이제 하윤의 곁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검을 들고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정에 실망한 백성, 부패한 관리에게 가족을 잃은 자, 더는 숨어 살고 싶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지요. 황도의 성문은 무겁고도 거대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날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밤이면 몰래 성 안의 사람들이 성문을 안에서 열어주었습니다. 연화의 불씨를 끄지 마십시오. 황도 안에서도 하윤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이 아니라 마음의 전염이었습니다. 정의는 칼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조정의 궁안, 은밀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연은 검은 비단을 두르고 연주회라며 귀족들을 모아놓았지만 그의 손에는 잔 대신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윤이 이곳까지 올 줄이야. 꽤 오래 버텼군. 그는 짙은 눈매로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때 대궐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피비린내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검은 피로 얼룩졌고 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선명했습니다. 그 뒤로 묵결과 수십 명의 의용병들이 무너진 장벽 사이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연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답군. 그대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나? 나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 믿음이 지금 널 죽음 앞에 세우는구나. 조연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엔 칼을 든 금이군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곧바로 조연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대는 백성을 잊었고 연꽃을 불태웠다. 백성? 연꽃? 내가 걷어 키운 이 나라다. 이곳의 질서는 내 피로 쓰인 것이다. 아니다. 그건 피로 더럽힌 거다. 조연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윤도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검이 2번, 3번 스쳤고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조연은 뛰어난 무예를 가졌지만 그의 칼끝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윤의 칼에는 연화처럼 피어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조연이 찌르기를 시도하자 하윤은 몸을 틀어 그대로 조연의 팔을 뱄습니다. 조연의 검이 떨어졌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윤은 검끝을 조연의 목에 겨누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거짓 정의는 끝났다. 조연은 쓰러졌고 금이군은 칼을 거두었습니다. 궁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신하도 병사도 아닌 마당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검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검을 다시 거두겠습니다. 그는 다시 나구촌으로 돌아갔고 그곳에 연꽃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책과 검을 함께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연화서당이라 불렀습니다. 서리는 조정의 새로운 재상이 되었고 묵결은 각지의 마을을 돌며 백성의 소리를 듣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노우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 모든 기록을 책으로 남겼고 그 책의 제목은 연학이었습니다. 하유는 매일 새벽 연못가에 앉아 붓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연화검은 이제 벽에 걸려 있었고 검날은 어느덧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연못 위에 떠있던 연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은 피를 멈춘다 해도 연꽃은 다시 피는 법이지.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정의는 이긴 자의 깃발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꽃잎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